배움과 표현, 이 경계에 있어야지 표현의 갈망, 이것은 없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재미를 붙이는 것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단계에서 인간이 지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흡수하는 것, 배우는 거는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재료로 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는 힘이 많이 듭니다. 수고하는 어떤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지적이기는 해야 되는데 표현은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 여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이제 선배님이신데 요즘 무엇인가 이 배우는 데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60이 넘어서까지 배우는 것만 그렇게 좋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만 배우시라.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배움을 끊어야 된다. 배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배움을 끊어야 된다. 배우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정도까지 말한 것은 아니고, 인간은 끝까지 배워야죠. 배워야죠. 왜? 인간은 헤르만 헤세의 만화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거든요. 자기 자신 이상으로 가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면은 항상 한계가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배우는 일들은 대개 어떤 그 지식과 관련되는데 이 지식을 축적하기만 하는 것으로 혹은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만으로 자기의 배움의 활동을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이고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활동은 모두 다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인간의 활동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실용성을 위해서든지 자기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결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누군가가 표현해낸 결과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상들은 다 누군가가 표현한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상태 안에는 배움과 표현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배우는 데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해놓은 표현의 결과들을 축적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한다. 이것이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 거예요. 왜 배우느냐? 간단합니다. 나도 어떤 사람이 표현해낸 결과를 배우는 목적은 표현해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배우는 이 일이 배움과 표현, 이 경계에 있어야지 이 표현의 어떤 갈망, 이것은 없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재미를 붙이는 것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럼 왜 그런 배우는 데만 빠지느냐?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인간이 지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흡수하는 것, 배우는 거는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재료로 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하는 어떤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거나 수고하는 어떤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지적이기는 해야 되는데 수고하기는 싫고 그런 상태에서라면은 그냥 그 표현은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 여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충족이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태리에 가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견학을 합니다. 배움에만 빠지면은 메디치 가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잘 알죠. 여기에서 그치면은 저는 배우는 일에만 빠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배움의 전 과정은 즉 우리가 배움과 표현의 경계에 있다면 메디치 가문을 보고 와서 자, 내가 메디치 가문 같은 역할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태리 사람들보다도 더 잘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그것이 다이다라면 우리 사회의 발전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발전에는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적 부지런함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다면 메디치 가문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메디치 가문 역할을 한다면 이 시대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경계에 있거든요. 배움과 가르침, 배움과 표현,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 이 경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존재하도록 태어난 인간이 좀 게으름이 계속되고 부지런함이 발동되지 않으면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 한쪽으로 치우칠 때 수고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치우칩니다. 수고가 덜 들어가는 쪽은 어디냐? 수동적으로 그냥 흡수하는 쪽에 이 수고가 덜 들어가거든요. 가르치기보다는 배움이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표현보다는 배움이 수고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쓰기보다는 읽기, 말하기보다는 듣기, 이것이 수고가 덜 들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책도 어떤 사람의
아주 집요한 생각이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표현된 이 책을 읽는 데에서만 그친다면은 이 책 속에서 독자 자신의 길이랄지, 독자 자신의 지혜는 발견되지 못하고 책 쓴 사람의 지혜나 책 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자에 종속됩니다. 자기가 작아지고 줄어들고 심지어 자기는 사라져요. 책을 읽을 때도 이 쓰고 싶은 욕망, 즉 쓰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그 표현 욕구, 이 세계에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구, 이것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흔히 가끔 내가 하는 얘기로, 책 속에는 길이 없다. 책 속에는 책 쓴 사람의 길만 있다. 자신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길은 자신한테밖에 없어요. 누가 그 자신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길은 자신한테밖에 없어요. 부모한테도 없어요. 형제한테도 없어. 선생님한테도 없어요. 스승한테도 없어요. 길은 자기한테만 있어요. 자기한테만. 이 자기한테만 있는 길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읽기와 쓰기 가운데 읽기에만 치우치면 자기 자신의 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읽기에만 빠지고, 그 다음에 책 쓴 사람들의 이 길 저 길을 숭배하거나 흠모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행복이나 야망은 자취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읽는 그 자신의 표현 욕구, 생각 욕구, 이것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읽기와 쓰기 사이, 읽기와 쓰기 경계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별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다른 별 빛나는 거 박수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자기한테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별처럼 살다 갈 가능성이 더 커지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타성해졌거나 좀 게을러지면은 다른 사람, 이게 다른 별 빛나는 거 박수 치는 것으로 나도 별처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도덕경을 읽으면 자기가 노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듯이, 논어를 읽으면 자기가 공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듯이, 다이어트에 고민하면은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것은 다른 별이 빛나는 거 박수치는 일이
자기가 별처럼 빛나는 일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일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매우 분명할 때 그때 별처럼 빛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그 책 속에 이번 책을 쓸 때 그게 제일 쑥스러웠는데 내 어린 시절이랄지 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적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노출한 것도 이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수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매우 하나 비유를 들면 플라톤의 국가론, 노자의 도덕경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적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노자는 춘추 말 전국 초 사이에 혼란한 그 시대, 노자가 살던 그 땅에서 노자가 마주친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문제들을 인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유로 발전시켰어요. 승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승화하는 이 전 과정이 철학이에요. 이 보편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 문제를 보편적으로 승화하는 결과로 나온 도덕경이나 국가론은 철학적 활동의 결과물이지 그것이 철학은 아닙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특수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보편적인 단계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문학이고 이것이 철학이에요. 이 과정, 활동, 이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도덕경을 공부한 사람은 도덕경으로 자기 특수하고 구체적인 세계, 울퉁불퉁한 세계를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국가론이라는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자기의 구체적인 특수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를 노자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승화했는가 라는 이 메커니즘, 이 과정을 알아채서 내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보편적인 승화라는 것이 해결이니까요. 해결해 낼 것인가. 그런데 그때 노자가 한 활동이 어떻게 참고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철학적 활동의 어떤 모범적인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 제자한테 장자라는 철학책을 소개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 장자를 읽고 나서 감탄을 했나 봐요. 감동을 했는지 나한테 하는 말이
저는 장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심히 나무랬습니다. 야, 장자는 누구처럼 살다가 장자라는 책을 썼어. 장자는 장자처럼 살다가 장자라는 책을 쓴 거야. 그럼 이 과정을 이해해야지. 장자가 장자처럼 살다가 쓴 책을 보고 너는 고작 장자처럼 살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삶의 모범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장자는 장자처럼 산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플라톤처럼 산 사람이에요. 칼 막스는 칼 막스처럼 산 사람이에요. 칼 막스가 누구처럼 살다가 칼 막스가 됐습니까? 장자가 누구처럼 살다가 장자가 됐어요. 칸트가 누구처럼 살다가 칸트가 됐어요. 긴장하지 않으면 어떤 고전을 읽고 어떤 책을 읽고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매우 종속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나처럼 사는데 자신처럼 살다가 나온 결과들을 참고할 뿐입니다. 절대 노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사는데 노자를 조금 이용하면 됩니다. 오직 나처럼 살겠다라는 확실한 생각 속에서 고전을 소비해야 됩니다. 고전은 절대 숭배하면 안 됩니다.